네, 담대한 투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참 이 시기에 이분이 궁금합니다. 앞이 안 보일 때는 이분한테 항상 해안을 얻고 했는데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너무나 혼탁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탑다운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준 인사들이요. 이거 변심이다 하다못해 이제는 아예 안 내릴 판인데 네. 금리 인하 급하지 않다라는 이유, 더구나 경기 민감주의 최전선에 있는 반도체가 약간 약세예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세요? 네. 우리가 이 조정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 의사들은 금리를 내린다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예, 시장에서 내린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던 것뿐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초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폭에 있어서 연간 아무리 많이 내려도 0.75% 이상은 안 내릴 거다. 그래서 0.5에서 한 0.75, 그러니까 두 번, 세 차례 정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의 성장률이 높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 이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크게 들어오기 시작한 게 작년 3, 4분기부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GDP 그로스, GDP 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려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었을 때는 그걸 좀 덜어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4월 달, 5월 달에 조정이 올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고 질문들을 해 오실 때, 저희가 이제 분할 매수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조정이 있을 줄도 알았고, 쉬어갈 줄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정말 힘들죠. 예, 저희도 그렇게 힘들게 다가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예측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걸 잘 적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적응 방법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조정이 왔었을 때 분할 매수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가 바로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민간 펀드멘탈을 들여다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미국 증시는 펀드멘탈적인 요소로서 금리에 대한 요소가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뒷받침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올해 이번 달 26일인가요? 27일인가요? 이때 이제 PC 인플레이션 숫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달 5월 2일 날 생산성 지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5월 15일 날 4월 달 인플레이션 숫자 나올 거고, 또 5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1일 날 또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올 거니까요. 그 숫자들을 확인할 때는 제 판단에는 지금처럼 비관적이지 않을 거다. 즉 금리도 내려줄 수 있을 만큼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정장이 대충 마무리되어 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원 본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자 이런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예상했던 조정,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TSMC요. 자, TSMC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감을 좀 내비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네.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이유는 ASML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또 연달아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ASML은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은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다들 이제 걱정을 했는데 여기서 TSMC가 발표했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적은 좋게 나왔으나 가이던스에 대해서 약간 예상에 못 미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1분기 매출을 보시면 전년비 16.5% 상승을 했고요. 또 AI 붐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존의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쪽에 있어서의 수요가 제대로 빠르게 회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메모리 쪽의 성장률 예상치를 좀 낮췄고
또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도 20%대 성장률에서 살짝 낮춰서 10%대 중후반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AI 관련된 매출 비중이 2028년에는 20%까지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너무 이제 기대치들이 높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죠. 그리고 TSMC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은 2022년 10월 바닥 대비해서 지금까지 약 1년 반의 기간 동안에 15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수 대비해서 2배, 3배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S&P 500이나 나스닥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고 싶은 그런 시장에서 이런 실적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조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바야흐로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특히 AI에 대한 쏠림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이 마련됩니다. 엔비디아, 뭐 라자드, 코닝 쭉쭉 있는데 네. 자, 본부장님 보시기에 그 중에서 자, 이건 다크호스 아니면 이건 기대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당연하게 엔비디아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실적 발표되는 것 부분 중에서 확연하게 이 판단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반도체가 완전히 돌아서느냐, 뭐 특히 이제 디램이나 랜드 쪽에서 완전히 돌아서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 또는 뭐 IT 쪽에서 뭐 애플이던 지금 기존에 있는 기기들 여기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PC든 아니면 랩탑이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신이 안 서는 가운데서 다 알고 있는 것은 AI가 아주 큰 폭의 이 경제를 변화시킬 거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고 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엔비디아와 데이터 센터, 그래서 앞으로 AI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까는 쪽에 대해서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AI가 들어오면 AI와 연결되어 있는 엣지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 킬러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매출이 나오면서 이쪽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이 생각을 하셨는데 이쪽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은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중에서 인프라를 까는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관련된 업종들과 종목들을 들여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아마존 같은 종목은 그만큼 또 데이터 센터를 깔고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을 가르쳐 줄 거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고 또 뭐 엔비디아 실적이든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 중에서 뭐 SMCI라든지 뭐 아니면 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AI 관련된 하드웨어 까는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와 관련된 하드웨어, 특히나 다지는 인프라 쪽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쳐다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유동원 본부장 나오시니까 해외도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국내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미국 빅테크 호실적에 수혜받는 한국의 반도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저희는 지금 이 AI 칩, 뭐 데이터 센터 이거를 생각을 하면 엔비디아의 이 상승 추세와 앞으로 엔비디아가 할 역할을 기대를 여전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도 엔비디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계속 해 나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수혜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HBM 관련된 종목이고 그게 바로 SK 하이닉스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납품을 하게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또 여기에서 이 과정 아래에서 이제 후공정인 판미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이외에 여러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이다 하면 당연히 SK 하이닉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글로벌 시장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놓고 보면은 종목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말고
ETF 중에서 SMH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형 반도체 25개 기업을 ETF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정말 매력이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안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엔비디아고, 그래서 이 엔비디아와의 연결성을 가지고 한국의 반도체를 들여다보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엔비디아가 계속 활성화되고 데이터 센터가 깔리고 AI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기기들이라든지 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든지 엣지 디바이스가 나오게 되면 또 메모리 수요가 상당히 빨리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엣지 디바이스가 뭔지 모르고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근데 그거는 그냥 지연일 뿐이죠. 어쨌든 데이터 인프라를 깔면 그걸 써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종목으로 보자면 당연히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뭐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지 않나, 뭐 이 정도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원 본부장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역시 기승전 엔비디아고 또 국내 특히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조정이 좀 있는데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도 잠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약간 글쎄요, 한국 투자자들 참 이 주식 좋아했었는데 네. 테슬라요. 고점 대비 한 6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더구나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뭐 감원하겠다, 가격 낮추겠다, 다양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보는 방법에 있어서의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 엔비디아만큼 높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2022년 말, 2023년 초. 예, 그래서 그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100 수준까지 떨어졌었을 때, 예. 이때는 저희가 뭐 엔비디아와 똑같은 비중 정도의 20% 비중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작년 내내 저희는 비중을 줄였어요.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들여다볼 때 전기차와 AI 요거를 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 쪽은 혹한기, 그러니까 즉 BYD라든지 대표적인 중국산 전기차들이 단가를 크게 낮추면서 수출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마진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사이클적으로는 전기차 투자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AI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테슬라라는 종목은 뭐 로봇 산업뿐만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AI의 선두주자가 될 거다라고 저희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이쪽에서 1등, 지금 현재는 생성형 AI 쪽이 1등의 회사들이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언제 가시화되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들고는 있습니다만 최소 정도의 비중, 그러니까 한 5% 정도만 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이 살아나려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또 금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를 언제 내려주느냐 하는 타이밍부터 아마 조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AI 쪽에 대한 매출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라는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의구심은 없으나 시장에 이런 의구심들을 해결해야 될 조목조목한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아까 말씀 중에 BYD 말씀 잠깐 주셨어요. 네. 자, BYD가 사실 출혈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전기차 수혜 업종이 있을까요? 국내 전기차 수혜 업종이요. 글쎄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느냐, 또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과 전기차 쪽에 대한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계산했었을 때 당연히 미국은 테슬라고 중국은 BYD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아차와 현대차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과 여러 가지 부분을 계산했었을 때 저희는 한국 자동차가 더 매력도가 높은 것 같아요. 한국 자동차. 네. 그래서 저희는 BYD를 사느니 기아차를 사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포함을 시키고요. 근데 뭐 BYD의 어떤 뭐 부품을 생산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까? 글쎄요, 그거는 저희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기차 시장을 또 전기차의 산업을 국산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부품이나 뭐 배터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국산을 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 전기차 부품 관련된 수혜가 BYD 쪽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차라리 계속해서 현대차와 기아차와 연결되어 있는 전기차 부분에 관련돼서의 어떤 종목들을 뽑아보는 게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나아가면 테슬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전기차 부품 쪽에 대한 종목들을 들여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은 계속해서 출혈 경쟁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하려면 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성장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나마 잘 해오고 있는 산업을 두 가지만 뽑자면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산업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쪽은 출혈 경쟁을 할 것 같다. 예,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중국 정부가 전기차와 신재생에 살을 걸 것 같다라는 말씀도 조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까 이란, 이스라엘 중도판 리스크 속보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네. 자, 유가 인플레이션의 방향성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2분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자, 저는 이제 이걸 좀 잠깐 다른 시각에서 보시길 바라는데요. 미국의 금리는 아주 많이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금리를 예상보다 높게 유지시키는 거에 대한 거에 얘기가 자꾸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쪽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플레이션은 이미 많이 낮아져 있을 거다. 연말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긴 내려주는데 덜 내리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 또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는 거지. 이게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진다. 이렇게 또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생산성 지표가 발표가 되면 될수록 이게 인건비가 올라가는 속도는 높지 않고 반면에 매출 증가율은 높게 나오는구나, 이런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GDP 성장률은 3%대의 높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2%대로 떨어지겠구나, 이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게 잘 안 나오게 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건 근원 PC 인플레이션이고요. 이 숫자는 아마 연말까지 되면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거고요. 이렇다 보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환경이 되겠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관련된 기업들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유동환 본부장께서 연말에는 지금과 달리 물가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근원을 보자, 근원 물가를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해외 주식 또 국내 주식 전반적으로 금리까지도 아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안타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